롤리타, 내 삶의 빛, 내 몸의 불이여. 나의 죄, 나의 영혼이여. 안녕하세요. 오늘 고전책방에서는 변태 성욕자가 어린 소녀를 유린하는 문제적 얘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20세기 100대 영문학 작품으로 손꼽히는 롤리타를 소개해드리면서 왜 이 문제적 작품이 우리가 한 번쯤 읽어야 하는 고전의 반열에 올라있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1899년에 러시아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러시아 혁명을 피해 영국, 독일, 스위스, 미국 등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망명작가 생활을 했습니다. 1955년에 발표된 대표작 롤리타는 그가 미국에 머물 당시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문학의 범주에 들어가죠. 나보코프는 소설을 쓰는 것만큼이나 나비 채집에 열광적이었는데요. 작은 나비들을 관찰하고 표본을 만드는 섬세한 작업을 사랑했던 만큼 언어를 다룰 때도 누구보다 섬세하게 단어 하나하나의 리듬감과 묘미를 살릴 줄 알던 언어 유희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굴러다니는 듯한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롤리타는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자의 뒤틀린 욕망과 범죄 심리를 다루고 있지만 나보코프가 이 작품을 통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금기의 영역조차 너무 쉽게 자기 합리화해버리는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그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사랑과 욕망의 불완전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욕망하고 꿈꿀 때 상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상대에게 더 씌운 환상에만 집착하며 이기적으로 그 환상을 지키려 하고 이 때문에 상대의 진짜 모습을 놓치는 불완전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품의 40대 남자 주인공 험버트도 롤리타라는 어떻게 변할지 모를 12살 소녀에게 자신의 첫사랑의 분신이라는 환상을 덧씌우고 금기까지 뛰어넘으며 집착하지만 정작 그는 롤리타의 진짜 모습은 들여다볼 줄 모릅니다. 이런 나약한 환상이 그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지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1947년의 미국 소도시 램스데일로 가보시겠습니다. 파리 출신의 문학 강사 험버트는 미망인 헤이즈 부인의 집에 하숙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도착한 첫날 그는 마당에서 일광욕을 하는 12살짜리 하숙집 딸 롤리타를 보고 자신의 어린 시절 첫사랑 애너벨이 돌아온 듯한 환영에 빠집니다. 애너벨은 티푸스에 걸려 13살의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았었고 그 충격으로 그는 성인이 돼서도 애너벨과 비슷한 또래인 9살에서 14살 사이의 소녀들을 님펫이라 부르며 그들에게 성적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험버트는 한 집에서 생활하는 롤리타의 천진난만하고 자유분방한 모습을 수시로 훔쳐보고 롤리타는 점잖은 미남 아저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의 무릎에 스스럼 없이 앉으며 친밀감을 드러냅니다. 그는 매일 밤 롤리타를 품에 안는 환영에 시달리며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미친 듯이 소유해버린 것은 그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창조물, 상상의 힘으로 만들어낸 또 하나의 롤리타. 어쩌면 롤리타보다 더 생생한 롤리타였다. 그녀와 겹쳐지고 그녀를 애워싸면서 그녀와 나 사이에 두둥실 떠있는 롤리타. 아무런 의지도 의식도 없는 아예 생명도 없는 롤리타였다. 이렇게 우리는 진짜 상대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상대에 대한 허구의 환상에 쉽게 빠져들곤 합니다. 곧 자라나 전혀 다른 이미지로 돌변할 수 있는 어린 소녀 롤리타는 우리가 금세 잃게 될 나약한 환상을 뒤집어 쓴 모든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딸에 대한 험버트의 마음을 모르는 헤이즈 부인은 롤리타가 여름 캠프를 떠나고 단둘이 남게 된 집에서 험버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녀의 사랑을 거절하면 하숙집을 나와 앞으로 영영 롤리타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험버트는 롤리타의 곁에 머물기 위해 헤이즈 부인과 결혼을 하고 다정한 남편인 척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이즈 부인이
롤리타에 대한 욕망을 써내려간 험버트의 일기장을 훔쳐보게 되고 충격을 받아 집을 뛰쳐나갔다가 차에 치여 즉사하고 맙니다. 헤이즈 부인의 죽음에 별다른 죄책감을 갖지 않던 험버트는 보수적인 이웃들의 시선을 피해 이름 모를 마을을 전전하며 롤리타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아직 엄마의 죽음을 모르던 캠프장의 롤리타를 찾아가 시골 병원에 입원한 엄마를 찾아가자고 거짓말을 하며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소도시의 호텔방에서 험버트는 자신에게 다정하게 안겨오는 롤리타와 관계를 맺고 맙니다. 롤리타는 경솔한 호기심에 어른들의 연애 행각을 흉내냈을 뿐이지만 험버트는 이것이 자신에 대한 유혹이었다고 생각하며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죠. 곧 엄마가 죽고 자신이 의지할 데 없는 고아가 됐다는 말을 들은 롤리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타락시킨 험버트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험버트는 우리가 한 짓을 경찰에 신고하면 나는 감옥에 가고 너는 지저분한 공공시설에 수용될 거야 라며 입단속을 시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험버트의 뒤틀린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자동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는 모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롤리타는 어디를 가든 심드렁했고 험버트는 광고, 영화, 댄스, 초콜릿 시럽을 뿌린 아이스크림 등 누구나 짐작할 만한 것들만 좋아하는 롤리타가 천박하고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 뻔함 너머에 이 상황이 주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밤마다 울고 있었는데 말이죠. 험버트는 이런 롤리타를 달래가며 다음과 같이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녀를 명랑하게 만드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꼬박 1년에 걸쳐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아침마다 그녀에게 어떤 기대감을 심어줘야 했다. 어떻게든 시공간의 특별한 지점을 간절히 기다리게 만들어야만 취침 시간까지 순조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지 못하면 그녀는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날은 하루가 마치 피와 살을 빼앗긴 해골처럼 비실거리다가 무너져버리기 일쑤였다. 목표물은 버지니아의 등대, 찻집으로 개조한 아칸소의 천연동굴, 오클라호마 어딘가의 바이올린 컬렉션 등 무엇이든 상관없고 다만 그것이 우리의 앞길에서 붙박이별처럼 빛나기만 하면 충분했다. 여행 경비가 떨어진 험버트는 동부 소도시에 정착해 롤리타를 여학교에 보내지만 험버트의 지속되는 감시와 갑갑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롤리타는 용돈을 받을 때만 험버트의 요구에 응하며 돈을 모읍니다. 그러다 어느 날 험버트에게 다시 자동차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하고 두 사람은 다시 도로 위로 나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험버트는 낯선 중년 남자가 차로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휴게소에서 롤리타가 그 남자와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가 혹시 경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추적을 피하려 하지만 두 사람 뒤에는 끈질기게 낯선 차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다 어느 소도시에서 롤리타가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험버트가 모텔에서 쉬는 사이 롤리타는 낯선 남자와 함께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롤리타를 잃고 폐인처럼 살아가던 험버트는 2년이 지난 어느 날 롤리타에게서 자신이 결혼을 해서 곧 아이를 낳을 거고 돈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롤리타의 허름한 집에 가서 꾀죄죄한 옷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는 임산부 롤리타를 제외하게 됩니다. 험버트는 자신들을 뒤쫓다가 그녀를 병원에서 데려갔던 남자가 누군지 묻고 그녀는 그가 캠프장에서 만나 오랫동안 연인관계로 지낸 극작가 퀼티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롤리타를 헐리우드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은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포르노 영화를 찍는 변태였고 롤리타가 촬영을 거부하자 그녀를 내쫓았고 여기저기 전전하던 그녀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좋아했던 남자는 퀼티뿐이었어요 라는 뜻밖의 말을 해서
험버트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험버트와 함께하는 내내 그녀의 마음속엔 퀼티라는 결코 예상할 수 없던 인물이 자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험버트가 자신은 좋아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없이 답합니다. 안경 때문에 낯설어 보이는 연회색 눈동자가 우리의 불행한 로맨스를 잠시 회상하고 평가하다가 결국 가차없이 내던졌다. 마치 따분한 파티처럼, 마치 비 내리는 날 따분한 사람들만 잔뜩 모인 소풍처럼, 마치 따분한 연습처럼, 마치 어린 시절의 추억에 말라붙은 작은 흙덩어리처럼. 그녀를 떠나오는 길에 그는 언젠가 롤리타가 친구에게 죽음이 두려운 건 완전히 혼자가 되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었죠. 나는 문득 내가 그녀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렇게 한심할 정도로 유치하고 진부한 표현의 이면에 감춰진 그녀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정원이 있고 황혼이 있고 궁전에 대문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어렴풋하고 아름다운 세계는 불결한 누더기 같은 몸뚱이를 지닌 나 같은 인간에게는 금단의 땅, 절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이었다. 늘 잡지 광고만 들여다보는 뻔한 아이라고 생각됐던 롤리타의 내면에는 험버트가 결코 들여다볼 수 없는 자신만의 주체적인 감정과 욕망이 있었고, 이 때문에 롤리타는 자신을 뻔한 아이라고 규정짓는 험버트의 프레임을 언제든 깨부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험버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롤리타는 결코 자신만의 환상과 프레임 안에 붙잡아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한편 롤리타에게 상처를 준 포르노 극작가 퀼티를 용서할 수 없었던 험버트는 퀼티의 집에서 약에 취해 허우적대는 그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사실 퀼티는 험버트가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적나라한 자아이기도 하죠. 퀼티의 이름도 험버트의 죄책감을 뜻하는 영단어 길티에서 비롯됐는데, 작가는 험버트도 결국은 퀼티 같은 추악한 성범죄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퀼티의 피를 뒤집어 쓴 험버트는 산비탈에 올라 자신을 수배하러 올 경찰을 기다리고 소설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미성년자와의 사랑이라는 금기의 영역까지 자신만의 프레임 안에서 합리화하려 한 험버트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프레임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만든 프레임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신비와 변수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신비와 변수가 숨어 있는지 결코 완벽히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그 신비와 변수가 우리가 애써 만든 환상과 프레임을 허무하게 깨부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과 욕망의 불완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혐오하는 성범죄자의 내면을 다루고 있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의 불완전성을 찌르는 듯 강렬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 이 작품이 고전의 반열에 올라있는 것 같고요. 오늘 요약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